제가 초점을 맞추는 거는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하면서 너무 기술중심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라든지 아니면은 IoT, 빅데이터 이제 이런 얘기들을 바꿔가지고 우리가 바뀌는 거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본질적인 양상은 사실 그것보다는 경제원리와 우리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소프트하지만 그런 분야의 생각들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변화에 의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와 관련된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원래는 제가 강의를 할 때 제가 핸드한테 원래 안 드리고 이렇게 프린팅을 안 하거든요. 이유는 이 4차 산업혁명을 강의하는 거에 본질하고 관계가 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굳이 이 나무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 자원을 날아가야 하는 서든코스트에 이 잡아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어차피 다시 볼 거 아니면은 찍지 말자. 이렇게 안 찍는데, 여기는 그동안 해온 관례상 이 프린팅 아웃하고 요약본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여보자 해서 한 2장 내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해서 요약본하고 프린팅을 그냥 같이 결합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이따 끝나고 나서 돌아가셔가지고 보실 때 그냥 오늘 프린트아웃 때 그 내용이 있는 요약본으로 생각하시고 거기 글자도 크니까 그 내용도 키워드 맞게만 기억을 하셔도 오늘 강의는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런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이시겠지만 제가 인터랙티브 강의를 하기 때문에 원래는 옆에 오신 분들한테 이걸 안 했었는데 언제 박재원 원장님 같이 이렇게 시니어 중에서도 이런 기기 같은 거 잘 쓰시는 분들한테 갔더니 나이 많다고 못하는 게 아니니까 젊은 사람들과 똑같이 해나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하시든 안 하시든 그냥 소개하고 쓰시든 안 쓰시든 그냥 하고 가는데요. 여기 써있듯이 스마트폰 있으신 분들은 이걸 그냥 접속하시면 됩니다. QR코드로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위에 주소 써있잖아요. 지금 제 입점 헬프로라고 주소가 써있는데 저 주소를 오늘은 하루 정도는 살아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도 하루 정도는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접속을 하시면은 인터랙티브 관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쌍방향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접속하실 분은 버튼이 3개가 보일 거예요. 발표 버튼이 있을 거고 발표 버튼은 오늘 나머지 내용 같으니까 그 다음에 업로드 버튼이 있고 다운로드 버튼이 있는데 다운로드 버튼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퀴즈를 낸다거나 혹은 여러분들 같은 걸 쓰는 거고 업로드는 사실은 제가 일반적으로 이 시간을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 이유는 인간의 인지에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것을 동시에 못합니다. 뇌를 같은 데를 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숫자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눈으로 하는 건 동시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막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래서 이 내용을 얘기하면서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셔도 되고요. 마인드 생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 또는 질문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은 공유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따가 뒤에 질의응답을 따로 한 10분 전에 끝내고 할 수 있겠지만 그때 이전에 질의가 나온 거에 대해서 제가 강의하면서 중간에 좀 풀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더 풍부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꼭 지금 완벽하게 쓰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런 게 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것만 좀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지금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거에 대한 본질이 뭐냐, 이걸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지금 앞서서 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본적으로 클라우스 슈밥이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얘기를 하면서 이게 급부상이 됐죠. 작년 1월달의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이 지금 제가 그대로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그 사이트를 캡처하는 화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클라우스 슈밥의 것도 그대로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여기에서 논란이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거는 이게 진짜 자찬이 아주 이해하기 때문에 제일 얘기가 많이 되고 있고
사실 기술사 하시는 분들이 이 산업혁명 관련된 정의 기술사라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데요. 1, 2차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들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에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것만 가지고 거의 한 학기가 말씀드리는데 1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영국발이고 그 다음에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넘어가는 혁명으로 보고 있고 그 때문에 사실은 소유가 땅에서부터 시작해서 땅에서 기계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정치에서 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넘어가고 시민혁명이 일어난 거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묶어가지고 1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고 2차 산업혁명은 뭐 아주 100%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한 90% 정도 동의하는 게 미국발이고요.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전기를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기업이 등장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지기 시작을 하고 경영학이 탄생을 하고 경영학에 의해서 매스프로듀서 시스템이 갖추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것이 원트레이션 알코폰으로 발전을 하고 글로벌 무역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고 전 세계에 연결되죠.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주도권이 국가에서 기업으로 넘어가는 상황. 기업이 사실은 우리가 국가 레벨에서 투표를 하고 이런다고 하지만 정치 상황은 민주주의로 넘어가고 민주주의의 투표권은 기업가들과 기업지 일하는 사람들한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기업의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산업혁명은 미국발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모든 것을 정권을 쥐고 흔드는 이제 이런 가치관을 가진 것까지 그 다음에 글로벌 시티즌으로서의 생각 뭐 이런 부분들이 엮어가지고 2차 산업혁명으로 크게 덩어리져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3차부터가 문제인데 여기에서는 3차를 이제 일렉트로닉스 그리고 오토메이션을 중심으로 가는 걸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의미는 있죠.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사실은 일렉트로닉스 혁명, 전자공학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그거의 가장 큰 의미가 뭔지 아세요? 전자공학 혁명은 작게 만드는 게 가장 큰 변화였잖아요. 작게 만드는 건 뭐가 좋을까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원 적대되고요, 에너지가 적대돼요. 자원과 에너지가 적대되면 많은 사람들의 돈을 모아서 자원을 모아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한테 자기 자기는 걸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옛날에는 가질 수 없던 것들을 개인이 가지게 됐고 그 중에 상당수가 우리 생활에 영향을 이 대표적인 게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예요. 사실 텔레비전 세탁기 냉장고가 특히 여성혁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가사일을 굉장히 많이 줄게 만들면서 사실 사람들의 일 같은 것들의 시간을 프리시켰고 그로 인해서 사실은 여성들이 밖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져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하고 그 다음에 PC가 나오면서 페이퍼이 주기 시작한 거 이 두 가지가 크게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허전하죠. 그래서 비판이 많아요. 뭔가 1, 2차 산업혁명처럼 커다란 어떤 그런 산업적인 지점 말고 우리 커다란 가치관이나 생활의 변화라고 얘기할 만한 뭔가가 좀 없잖아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이슈가 좀 많습니다. 문제가 되는 4차 산업혁명은 저희 정의가 딱 써있는데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해서 써놨죠. 저게 출발이 이 기술사 쪽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는데 한국에서 생산기술연구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던 주제입니다. 저희 20년 전부터 CPS가 뭐였냐면 원래 독일에서 스마트 공장 관련된 기술 개발을 할 때요. 온디맨드 생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필요로 하는 걸 온디맨드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 있는 지식 기반의 어떤 서비스하고 우리 제조를 무식하게 그냥 주문한 대로 무조건 챙겨서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연결돼서 스마트하게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자라고 해서 그 기술의 개념을 사이버 피지컬 시스템이라고 사이버는 인터넷을 의미하는 내용이잖아요. 피지컬은 물리학적으로 이런 뜻인데 현실에 있는 물건들하고 지식하고 묶어가지고 제조를 합시다. 이렇게 시작을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랬는데, 이게 그 CPS를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를 하다 보니까 메르켈이 이제 총리가 되면서 메르켈 총리가 사실은 독일의 여러 가지 선착한 현안을 해결하기도 했지만 국가 비전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때 이제 독일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가 브랜딩을 새로 하게 되는데 그 새로 하는 작업을 CPS를 정말 내세우죠. 이렇게 하면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게 산업 4.0으로 이제 도입이 된 것이고 독일의 대표적인
브랜딩이 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슈밥이 사실은 이거를 보고서 이게 제조업의 스마트 팩토리만 바꾸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에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죠.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확대가 된다고 보면은 이걸 4차 산업혁명이라고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4차 산업혁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배경을 쭉 말씀드리면 마크 트웨인으로 떠나서 이 사람들이 왜 이걸 지식을 하고 갔는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근데 이 말이 한국에서 통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말이에요. 사이버라는 말도 잘 안 쓰고 피지컬이라는 말도 잘 안 쓰거든요. 우리나라에 조금 더 특화된, 조금 익숙한 단어로 좀 바꾸면, 우리나라는 사이버로 이렇게 하는 인터넷으로 뭔가를 하는 거를 적도를 온라인에 많이 붙여서 있죠. 온라인 교육, 온라인 커머스 이런 식으로 온라인 상거래. 그래서 온라인이라는 말이 앞에 있고, 그 다음에 피지컬의 대응은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은 반대말로 오프라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래서 이거를 두 개를 엮으면 온라인 투 오프라인 또는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게 오토가 돼요. 사실 이것도 작년, 재작년 3년 전에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신문지상에서 오래된 단어잖아요. 오토.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 이게 뭐냐? 이게 같은 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인터넷상에서 일어났던 디지털 경제, 디지털의 특징이 전반적인 아날로그 시스템을 다 영향주기 시작했다. 이제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이런 건 사실은 그래서 부수적인 얘기예요. 사실은. 약간은 그거를 좀 축복하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위한 내용이었죠. 이거에 대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근데 말이야 2011년에 제레미 한 거예요. 제레미 그래서 또 이거 비판해가지고 이 클라우드 슈밥하고 두 사람 붙여가지고 토론하면서 얘기했다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랭킹이 2011년 말에 쓰고 있었었죠. 한국에서도 번역본이 나와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 2012년에 번역본 나온 책을 많이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때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코노미스트 2012년 4월 21일자 표지입니다. 표지 내용을 보시면은 역시 3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고 이 3차 산업혁명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핵심어로 IoT하고 공유경제가 써 있어요.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과 공유경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쓰여 있는데 사실 이게 한 5년 전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러고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3차니 4차니 이제 근데 핵심은 사실 저는 원죄가 이 논란의 원죄가 어디 있냐면은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하는 산업혁명이라는 용어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혁명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떤 인지하는 느낌은 정치혁명이거든요. 정치혁명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 권력이 힘이 셉니다. 권력을 내려놓게 만들기 위한 혁명이잖아요. 이 권력을 바꿔야 되니까 그때 그런 정도의 힘이 발휘가 되려면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에너지가 증폭이 돼서 지수가 없어야 돼요. 그런 정도의 힘이 모이지 않으면 정치혁명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혁명이라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우리는 정치혁명을 연상을 합니다. 그런데 산업혁명이 그렇게 일어났을까요? 산업혁명은 그런 식으로 일어나지 않죠. 산업혁명은 100년씩 지속되는 거예요. 100년, 150년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활이 쌓아 바뀌는 어떤 그런 종류의 혁명이라서 그렇게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정치혁명이라는 단어의 혁명을 떠올리는 단어를 써버리니까 이 감정이 굉장히 빨리 나타날 것 같은 거죠. 예를 들어서 1, 2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에 그냥 우리 일반 사람들 생활에서 가면은 아마 어땠을 거냐 하면은 농사를 짓다가 자연인이었겠죠. 흉년이 들었는데 이걸 이제 내라고 걸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나쁜 영주가 있으면 사람들이 때리거나 뭐 이럴 테니까 도망을 가서 당시에 이제 자연인들이 도시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도망을 가서 어떤 도시에 정착을 했는데 당장 사람들은 모여있는데 내가 돈을 별건 없고 해가지고 실을 가지고 와서 양말을 짜가지고 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양말을 짜고 패기 시작을 했더니 역시 주변에 그런 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좀 잘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양말 거리를 구성을 하고 간의 수공업으로 만들어 패기 시작을 했죠. 그랬는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돈을 투자를 받았는지 아니면 제가 기술이 있는지 기계가 만드는 것인지 우리보다 한 100배는 빠르게 양말을 만들어가지고 저녁으로 패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제 못하는 거죠. 망하죠. 어쩔 수 없죠. 경쟁력에서 밀리니까. 그래서 망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잘 되는 사람은 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왕이 양말 아는 사람들이 옆에 나와가지고, 당신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하지 않겠냐, 월급 줄 테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근로계약을 맺고, 가서 일하고서 월급 받아서 밥도 사먹고 하니까 거리가 조금씩 커지고, 이렇게 되기 시작을 해서 시간이 좀 지나서 들어봤더니 그 마을에 양말 공장 몇 개만 남고 완전히 이제 상점 몇 개가 되면서 도시가 커졌다. 이 이야기가 한 100년 진행이 되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 스토리가 그냥 10년, 5년 내에 된 게 아니고 한 100년 진행이 돼서 100년 뒤에 봤더니 우리가 살던 세상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됐는데 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상업이 진행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산전수전 생각해보면 얘기하기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시작된 지 한 20년 지났습니다.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20년을 지났고요. 이미 굉장히 빨리 어도션하는 젊은층과 이런 변화의 원리를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들부터 이미 완전 진행이 일어나서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저는 이 산업혁명이 한 50년 정도 가는 산업혁명으로 보는데 50년 중에 한 20년을 벌써 지났어요. 저는 항상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의 문제는 뭐냐? 1990년대 말에 인터넷과 함께 시작이 됐다.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믿고 있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요. 여기 뒤에 이따가 정리를 했지만 이 이야기를 들어가기 전에 이 뒤에 이해 자체가 오늘 여러분 끝나고 나서도 제일 끝까지 기억하셔야 될 4가지 단어 그 다음에 플러스 3가지 단어들까지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4가지 단어가 협업 공유와 참여 플랫폼이라고 하는 4가지 개념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을 바꿔내는 일반적인 방식이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드리면서 기술 혁신 추세에 대한 얘기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로 하겠지. 네. 뒤에 있으니까 이거 확인을 했으면 제대로 저는 이걸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그게 좀 먼저네요. 일반적인 우리 경제 원칙, 우리가 믿고 있는 사회가 지난 250년 동안 1, 2, 3차 산업혁명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거의 기본은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다 잘 아시는 건데요. 사실은 희소성의 원칙이 기반을 하죠. 희소성의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경제에서 재화라는 것이 완전 구성되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늘어나는 것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동작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경제의 법칙으로 되어 있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오르고 수요가 적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이게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우는 아주 유명한 경제 이론이죠. 여기에서 이제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서 부끄러움을 쓰면서 이런 메커니즘이 돌아가는 걸 뭐라고 부르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이 주관식으로 많이 시험 문제라고 이 시장이라고 부르는 시장 또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소위 말하는 이런 재화의 분배를, 재화는 서비스 형식일 수도 있고 제품 형식일 수도 있죠. 분배를 촉진하는 그런 형태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죠. 그럴 때 재화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죠. 그때 가장 중요한 자원들을 여러 개 쓰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스페이스를 쓰고요. 공간을 쓰게 되고요. 이 아날로그로 되어 있는 띵들은 언제나 공간을 요구를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의 딜리버리를 필요로 하죠. 유통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 산업 전체를 한꺼번에 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 사실은 유통업이 가장 큰 퍼센트를 차지합니다. 유통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책을 쓴다라고 하면은 책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도티가 있잖아요. 지식을 책을 쓰는 이유는 왜죠? 제가 오늘 강의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물리적인 종이라고 하는 것이 잉크의 형태로 박아놓으면 시간을 볼 수 있죠. persistence, 우리가 이제 이걸 persistence라고 합니다. 지속 가능성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게 물리적인 거에 내 지식이 들어가서 박혔죠. 이게 책인데 이걸 손으로 만약에 쓴다고 했을 때에는 어떻게 보면 생산의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기계가 나와가지고 생산의 효율을 높였어요. 그거를 들여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게 누굽니까 그런 사람? 출판사잖아요. 출판사가 이제 물론 다른 곳에 내기도 하지만 페이지가 내려가지고 10배, 100배로 쭉
보통 1000부, 2000부는 기본 하니까 1000부, 2000부를 확대를 하죠. 이런 걸 생산이라고 하죠, 생산. 생산을 하는 전문 제조업이 일단 있게 되고요. 어쨌든 지식이라고 하는 건 저자가 크리에이트를 했죠. 그걸 넘겨줘서 생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또 뭐가 없냐 하면은 유통시장이 없죠. 일단 고객을 만나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유통시장이 없으니까 생산을 또 유통시장한테 넘기죠. 유통시장이 뭐죠? 서점이잖아요. 그래서 교보라든지 이런 데 넘기죠. 그럼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데 가격은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가격에서 나오죠, 일단. 그럼 소비자들이 예를 들어 10,000원짜리 책을 샀다. 그러면 그거가 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보통 인세 10%니까 저자한테 10%가 오는 거고 나머지 90%는 반 정도 제조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들한테 이게 분배가 된 것이고 반 정도는 유통을 한 곳에 분배가 된 것이고 이렇죠. 이 정도는 유통이 한 40% 차지하는 거라서 양호합니다. 양호한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사람은 거의 80~90%를 차지하는 거 잘 아시겠지만 본질 가치는 10% 정도로 되어 있죠. 예, 뭐 이게 출판하는 나쁘다는 얘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치의 분명히 껴져 있고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야 지식이라고 하는 본질 가치가 제조 기반에서 잘 퍼뜨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 이유는 이거를 생산해서 유통하는데 그만큼 자원이 많이 필요해서 그래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을 해야 돼서 그렇고 그 사람들의 수고에 이만큼 우리가 부담을 해주고 있는 것에 사회적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자 본질 가치를 만든 사람이 10%밖에 가져가지 않더라도 다들 크게 반대하지 않으시는 거죠.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죠? 네. 그러면 디지털은 어떻게 다르길래 또는 이 4차 산업혁명의 본질은 어떻게 다르길래 이런 얘기를 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희소성의 법칙이 아니라 풍부함의 법칙이 지배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부함의 법칙이 뭔지 아세요? 이게 디지털은 무한 복제가 되거든요. 근데 그걸 빛의 속도로 비용이 제로에서 복제가 돼요. 그렇게 되면은 풍부함이 많아지죠. 예,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나눠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끝나는 걸로 했으면은 또 불러서 듣지 않는 다음에 재생이 아니죠. 예, 그래서 글로 썼을 텐데 만약에 이거 제가 손으로 써가지고 이 팬더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나눠드리겠습니다. 절대 안 나눠줍니다. 왜냐하면 이건 되게 한정적이거든요. 근데 나만 갖고 있어야지.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줘요? 그죠? 예. 그리고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을 어떻게 간주하는지 아세요? 경제 시스템에서 영어 원어로가 내셔널레이저 합리적인 판단자라고 표현을 하죠. 이익을 극대화하는 판단을 한다. 모든 걸 돈이라고 하는 인디케이터 하나에 딱 주고 그거에 극대화하는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생각이죠. 그러면 제가 풍부한 법칙을 가지고 있을 때 많잖아요? 많으면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 국가에서 인식한다고. 예, 많으면은요, 이거 뭐 어차피 나도 갖고 있고 계속 그냥 문제에서 만들 수 있는데 너도 좀 가져가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원이 부족할 때 사람하고 자원이 풍부할 때 사람이 되게 달라요. 이 태도가. 그러면 첫 번째 행위가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면 공이라는 행위가 일어나요. 그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나눠드린 핸드업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옛날 말씀 하자면 여기 계신 이미 극했으니까 원래는 아니에요. 이미 극하고 있네요. 제가 여기 코디네이터한테다가 이 자료를 넘겨드리고 이분이 프린트를 해요. 이게 생산이죠. 생산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갖고 와서 나눠드렸어요. 이게 유통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좀 진행을 했는데 이때 이 경우는 굉장히 힘든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 막히시거든요.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적절 생산이 가능해요. 적절 생산을 해서 나누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시장은 잘 아시다시피 언더우 마켓이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만들어야 될지 몰라요. 적게 만들면 제때 적게 공급을 못하니까 이익을 못 낼 것이고 너무 많이 찍으면 상품 코스트가 엄청나게 발생하기 때문에 소외를 볼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경영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마켓을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그의 적절한 생산량을 결정한 다음에 최대한 우리가 리소스를 적게 효율적으로 써서 이익을 많이 남기는 경제력에서 그걸 제일 많이 하는 서스테이너블하게 가져가는 데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지금 경영에서 승리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가장 기본이죠. 이게 가장 기본인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걸 나눠드리기 위해서 한 행위가 뭡니까? 처음에 QR코드하고 URL을 보여드렸죠. 그거와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주소를 입력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전부 목재가 날아갔어요. 이게 오토매틱 디렉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것만큼 바로 만들어져가지고 목재 나갔는데, 이거 생산하는 행위는 저는 별로 도움을 드린 적이 없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URL 여기 제가 한 강의가 100개씩 들어있어요. 100개씩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클릭한 다음에 전화하는 거예요. 오늘 전화. 이게 한 1분이나 썼을까? 1분 정도 클릭하는 작업을 썼을 것 같아요. 제로피 가지고 생산행위를 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소비자가 오토매틱 프로덕션에서 가져가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숫자가 너무 밖에 안 돼서 감독이 가는데, 한 2천만 명이 됐다는 제가. 그러면 2천만 명이가 되면 이게 엄청 달라져요. 이거를 시험 방식으로 하는 거하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하고, 이게 첫 번째 고민하는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가치의 확산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참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유를 받아가지고 이 자료를 보셨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하고 자본주의형 인간이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되면, 자본주의형 인간, 아까 전에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이라고 했잖아요. 이익을 극대화하는 인간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맞는지 아세요? 공유를 받음으로써 가치를 행동하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두나띵. 이게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비용은 제로, 이익은 극대화했으니. 이렇게 해야 자본주의에서 제대로 있는 거예요. 이 내셔널 에이전트의 행위에 따라서. 근데 이건 정상적인 인간은 아니죠. 정상적인 인간은 어떨까요? 느낌이. 공유를 통해서 내가 이익을 받다 그러면 나도 뭔가 이런 그 가치 확산 내지는 가치 생산에 조금이라도 일조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게 보통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일어나냐 하면, 첫 번째는 소극적 참여행위가 일어나요. 소극적 참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경우가 끝났는데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데, 좋아요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칭찬, 그레이티튜드죠. 얘가 언급을 한다든지, 뭔가 좋아요, 고마워요, 이런 거죠. 그게 아주 작은 소소한 그 참여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거 나만 갖고 있기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한테 나도 공유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재공유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든지, 율동체로서 우리가 신분별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소극적 참여 행위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적극적 참여를 할 수 있어요. 적극적 참여는 뭘까요? 가치 생산을 같이 하시는 겁니다. 저하고. 근데 아무도 같이 안 하시네요. 어플로드에서 글이 아직 댓글이나 질문이나 아무도 안 쓰셔가지고, 이거 쓰시면은 이거 사용하신 모든 분들한테 카피가 돼서 다 같이 저하고 생각이 다르신 분들 저는 저하고 다른 생각 가지신 분들 이해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왜냐면 제가 몰랐던 걸 알 수가 있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가지고 확산이 되면, 제가 여러분들과 이 멤버스, 이 매너원 시간을 같이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한테 공연을 했죠. 이게 참여입니다. 참여. 이건 적극적 참여예요. 이걸 바꾸는 작업에 같이 참여한다고 해서, 이게 두 번째 원래는 참여 원리예요. 공유와 참여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둘 사이에 트러스트가 생깁니다. 이걸 해본 바닥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뭔가 우리들끼리도 뭔가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살짝 생기죠. 이게 조금 강해지면 뭐가 만들어지면 커뮤니티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커뮤니티. 그 네트워크에 의한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커뮤니티들은 공동 가치를 통해서 처음부터 같이 움직이는 작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이거는 협업이라고 부릅니다. 협업. 그래서 협업을 통해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테크닉과 세 가지 원칙이에요. 디지털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행위. 그래서 공유와 참여와 협업이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동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인터넷을 이용하는 어떤 디지털 환경이 이걸 가속화를 하고요. 자원은 거의 제로로 떨고요. 왜냐하면 통 채널은 인터넷이고, 그러니까 기체 속도고, 그 다음에 공격도 필요 없지, 그 다음에 특별한 자원도 필요 없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본질 가치를 증폭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플랫폼이에요. 본질 가치 어떻게 증폭을
굉장히 큰 규모로 확대할 수 있는 뭔가가 제공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를 하는 사람들은 기터브라고 해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만드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그게 제공이 되니까 전 세계 98% 프로그래밍 엔지니어링은 지금 오픈소스로 다 진행이 된다. 이런 식이죠. 아니면 글을 잘 쓸 수 있는 사람들한테 옛날에는 펀드 있었죠. 실물의 경험을 한다든지 이런 유통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지식을 생산해서 퍼뜨리는 경우에도 처음에 게이트가 있었기 출판사입니다. 원고를 던져줬는데 이걸 대략 생산하겠다고 푸네트 이거 뽑아가지고 이거 필터링하는 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생산이 안 일어나죠. 거기서도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굳이 그럴 필요 없죠. 순식간에 들어갈 수 있어서 유통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요래 되면은 사람들이 쉽게 글을 쓸 수 있는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 이게 판이 바뀌죠. 이게 현미스 블로그예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 글을 써가지고 누구나 미디어인 내가 퍼블리싱을 할 때 결정을 하는 것을 누구나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좋은 글인지 나쁜 글인지는 사람들이 반응을 하고 댓글하고 뭐 이렇게 유통하고 하는 설정이 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때는 블로그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 공유와 참여와 협업을 이루는 거는 원래는 위시플로우라고 하는 이 인터넷 서비스를 갖고 있죠. 그럼 이게 이제 그런 걸 이용하는 플랫폼이 되는 거죠. 이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은 플랫폼은요, 네트워크 효과가 강해야 되거든요. 네트워크 효과. 참여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강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은 소수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저기 네이버 계시는 김장 대표님도 와 계신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 보시면 검색이라고 하는 거, 구글도 그렇지만 검색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을 찾기 위한 플랫폼이라는 것인데 가만히 보시면 뭐 하나가 거의 다 그게 되죠. 보통은 하나까지는 아니고 3개까지 정도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가만 보면은 세 번째 거 3등은 별로 이렇게 의미 있는 거를 못 내고요. 항상 2개의 2등 안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탑 아니면 두 번째. 플랫폼을 위해서 굉장히 적은 수 2개 내지 3개 정도의 것들이 커버리지를 넓히면서 코버라고 제공합니다. 이 2등은 숫자가 많으니까 가져가야 되는 양은 적어도 되죠. 조금씩만 가져가요. 광고에 같은 이런 거 조금씩 가져가고 나머지는 롱테이로 쭉 얹어져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거래를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해당되는 분야에 있었던 산업이 경쟁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아집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박살을 내는 거죠. 예를 들어 인터넷 지금 하고 지식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사례를 한번 들면은 인터넷 등장과 함께 블로그 같은 글 많이 쓰고 카페 글 많이 쓰고 뭐 이러면서 거기에서 지식이 도움이 시작하니까 소비자가 지식을 거기서 소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였습니까? 혹시 아시는 분? 지금 그래도 좀 오래 버티는 거예요. 이쪽 계열 지식 생산 플랫폼이 가만히 보면은 종이로 프로덕션 했으나 컨텐츠의 내용에 따라가지고 좀 다르거든요. 제일 크게 먼저 타격받은 게 뭐였는지 기억하세요? 잡지입니다, 잡지. 잡지가 거의 망했잖아요. 잡지가 거의 망하고 잡지가 되는 게 잘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블로그 플랫폼에 올라오는 블로그나 카페 플랫폼 같은 데 올라오는 지식의 컨텐츠 내용이 잡지가 공부하는 거하고 상충해요. 비슷한 게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잡지의 시간이 인터넷에 쓰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잡지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뉴스들이 신문 쪽이죠.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뉴욕타임스가 올해부터 신문을 종으로 발간하지 않습니다. 신문을 종으로 발간하지 않고요. 미국의 신문사가 4,000개 넘게 망했어요, 지금. 그 이유는 신문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기능을 인터넷이 속보성이라든지 팩트체크를 좀 잘 할 줄 아는 옛날과 달라져가지고 뭐 이런 유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신문에 대응하는 걸 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거기 소비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고정 비용이 높고 이 작업을 했었던 브랜드 같은 것들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경쟁에서 밀리는 거죠. 이게 뭐 나쁜 사람이보다 경쟁 시스템이 그렇게 된 거죠. 이렇게 다루는 에이디어가 어디냐에 따라서 정면 연결을 했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머를 하는 곳을 기존의 전통 산업이 이기 어려운 데서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비용을 굉장히 적게 떨구고 비용을 사실 분산시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분산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익도 대신에 나누죠. 이익도 한꺼번에 나눴는데 그냥 작은 이익을 모아서 쓰는 게 되버리니까 고정 비용이 큰 곳이 점점 경쟁에서 밀려나는 것이 일어납니다. 이게 사실은 문제의 얘기예요. 이게 제일 처음에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계속 추세가 이루어지죠. 옛날에는 자원을 독점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경쟁적으로 내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리소스도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남한테 보여주지도 않고 그리고 나서 컨트랙트 할 때로 독점 익스클루시브도 가져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경쟁자를 이렇게 경쟁 전략에 의해서 이겨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는 데가 잘하죠. 폐쇄적으로 패러다임과 기업을 잡고 가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패러다임으로 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네트워크에 참여할수록 세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전략을 붙이게 돼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선택을 이루고 그 볼륨에 의해가지고 밀고 나가서 힘을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옛날에 큰 기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원 독점 현상을 숫자가 적은 쪽들이 자원 독점을 하는 방식으로 갔을 때에는 공급자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공급자가 힘이 셉니다. 공급자가 결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사람들을 소비자가 넘어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뭉쳐서 소비자를 먼저 떠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온디맨드로 가져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죠.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이 오늘 책까지 가봅시다. 책 나중에 인터뷰 가서 그 서점 같은 거 열어보겠다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서점.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서점에 카페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시죠, 잘. 왜 안 하셨습니까? 이 따져보면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인테리어로 이 책을 찍어내야 되니까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인테리어 해보니까 월적으로 100만 원 되잖아요. 일단 기본 월급은 10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책을 사야 되는데 제가 한번 봤더니 생각보다 서점의 책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체험을 한 2,000원 정도는 사야 되는 거더라고요. 이게 한 2,000원 사는 사람들은 끼고 6,000만 원이에요. 일단 인스톨먼트 들어가면 몇십만 원 들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인테리어 이런 거 뺍시다. 일단 다 중요한 자원이긴 하지만 일단 지금 그 다음에 이게 자원이 있으면 지키는 사람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내 인건비를 집어넣지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하면 고용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또 한 달에 몇백만 원 잡아먹죠. 기본. 그럼 일단 10배속 계산, 이 레이딩 코스트를 일단 10배속만 계산해도 야 이거 한 달에는 500배속만 기본적으로 들어가겠다. 아무리 자생을 해도 이게 나오죠. 그럼 한 달에 500만 원 이익을 내면 책을 몇 권 팔아야 되는지 아세요? 만 원짜리 책을 팔아서 15% 이익이 나는 치면 그냥 대충 그 계산을 하시면은 500만 원 내면요 얼마입니까? 1,000원씩으로 벌면 얼마나 되죠? 5,000원 원이에요. 5,000원. 그럼 하루에 한 달에 이게 하루에 30원 하면 되잖아요. 30원 하면 얼마죠? 200원이에요. 200원. 200원 가질 수 있어요. 하루. 아무 사람들도 하루 200원 판사할 수가 없어. 그러면 계속 소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계속 소량을 하니까 이게 소량하죠. 못 만들죠.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이잖아요, 이게. 그럼 못하겠네. 이거 못해,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하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제가 온라인으로 서적을 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일단요, 예스 식사들 중 한 카페 식사나 메이브샵 같은 데 가시면은 일단 거기에 도메인을 이용해가지고 자기 땅을 넣어줄 수 있어요. 디지털 땅이죠. 주소 있는 디지털 땅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결제까지 주는 모듈을 붙여가지고 템플릿을 줘요. 디자인을 해요. 그럼 내가 이 책을 그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눈에 받아왔던 책들을 쭉 갖고 와가지고 리스트를 해요. 리스트를 해요. 그러면은 얘가 아직 사진 않았으나 땅을 얻고 굴리는 살 수 있는 갑판들을 마련했죠, 일단. 그리고 나서 주소는 어떻게 동영상을 컨트랙트하면 돼요, 그냥. 컨트랙트 일단 해놔요. 그러면은 이제 마케팅을 해야죠. 근데 일단 이 디지털 연구에는 누가 들어와서 훔쳐갈 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지키는 사람을 줄 필요가 없지. 지가 알아서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인건비가 안 들어요. 빵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그 서비스가 한 달에 6만 원 정도 주면 됩니다. 6만 원 정도 주고 한 달에 6만 원 정도 내가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5만 원 정도 샀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책들이 있어 큐레이션 해가지고 제가 광고를 올렸는데 아무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 친구들 마케팅을 해야죠. 그리고 인프와 함께 페이스북하고 카카오톡 같은 데 올려가지고 이렇게 알려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테마를 잘 잡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막 주목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막 던져가지고 한번에 책이 엄청 많이 흘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 동영상이라 해가지고 이걸 특별로 노래를 잡아보면서 일이 생겨요. 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점점 편집이 많아져가지고 이 주문량이 점점 많아졌네. 그때부터 가입한 것입니다. 가입하고 생기면은 예고를 해가지고 가격을 끌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러면 이 소비자들 로열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넷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게 되면 상품 하나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물류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직접 하면 좀 더 싸겠네 갖다 주기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차근차근 나갈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생긴 회사가 아마존입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좀 비용을 해가지고 빠르게 전환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옛날 같았으면 이게 아마존으로 전환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일단 그 부분마다 부지가 있어요. 가장 비싼 상황이 땅이. 그거를 똑바로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뭔가 채워갖고 플레이를 엄청나게 오래 한 다음에 집 메뉴하고 막 한 번 이거 막으면 그러면 진짜 큰일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따지죠. 그렇게 해가지고 할 텐데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까요? 내가 회사를 그만둘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냥 그룹 비슷하게 하면 되잖아요. 하다가 잘 되면 그때서 잘 되면 그때 달리 이럴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아보세요? 이해 당시 달라지는 게 계시세요? 상거래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들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스타트가 소비자예요. 소비자 브랜딩을 해서 소비자들의 인게이지먼트를 얻어내면 그 다음에 공급된 걸 돈으로 해결하거나 투자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옛날 같은 이상한 방식을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디지털 트랜스로 일어나는 사업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큰 기업의 일정이 점점 사라지죠. 큰 데에는 사실은 바이파워, 그 다음에 네고시에이션 관련된 우위, 그리고 브랜드, 신뢰성 이런 거 가지고서 승부를 해야 되는데 큰 기업의 약점은 뭐죠? 늘 있죠. 디시전 메이킹이 있고 내부의 정치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고정비용이 많이 들죠. 이게 가장 약점인데 전에는 그게 약점을 상쇄할 정도로 좋았어요. 바이파워라든지 브랜딩이라든지 이런 게 약점을 상쇄하고 남았죠. 그러니까 큰 기업이 위에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계속 진행되면은 그게 다 약점들이 점점 부각이 되죠. 장점은 희석되고 그렇게 되니까 산업에 따라서는 완전히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해서 그래서 미디어가 우선 디지털 트랜스가 제일 쉬웠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런 일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음반이라든지 영상 같은 쪽으로 옮겨가기 시작해서 음반 사업을 보세요. 지금 옛날에 음반 만들어가지고 제조으로 제통하는 것이 남아있는 안 남아있죠. 옛날 레코드사라든지 혹은 음원사 하나만 남아있잖아요. 이런 식의 시스템이 됐고 그게 상거래로 던졌고 상거래가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에 있었던 원리가 유통으로 던지고 유통으로 던진 것까지가 지금까지야.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1990년대 후반부터 대략 한 2009년 스마트폰 들어오기 직전까지 벌어진 사건 1년을 겪었는데 약 한 20년간의 20년 안에 15년간의 스토리입니다. 15년간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8년이 지났죠.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 어떻게 나왔습니다. 이 원리가 드디어 아날로그로 침범하기 시작하죠. 스마트폰과 함께 위치, 카메라, 수많은 센서들에 의해서 노동이 주고받고 하는 노동이 카카오톡 시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고 위치 기반의 수많은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들까지도 영향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고 제조하는 거에도 서비스를 중심으로 변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조업이 서비스를 잘하는 곳들한테 헤게모니를 많이 넘어가고 그렇게 되니까 글로벌하게 협력이 잘 구조가 되는 곳들 위주로 재편이 되죠. 이게 소위 얘기하는 개발과 공유에 기초한 수평적 협력 문화와 방향에 의해서 바뀌는 어떤 이런 체계로 보시면 돼요. 제조 서비스에 대해서는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은 예를 들어 마이크가 디지털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크의 디지털 산업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에 인터넷을 집어넣어가지고 연결할 수 있게 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연결력이 거의 0으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셔도 되거든요, 지금. 그러면 뭐 하실까요? 저 아침에 일단 질문을 생각나는 게,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니까, 이거는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루 앞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디지털 모델이 계속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제 구글 독스 같은 데 저장을 한다거나, 혹은, 페이스북 같은 데 타임라인에 그 사운드 클립 같은 걸 올려놓는다거나, 이런 거보다 알아서 결정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일단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는, 근데 1학년 요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조금 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이게 녹취가 돼요, 요즘에는. 그래서 글로 바뀌는 게 돼요, 정도. 그러면 1학년 말로 글로 지가 알아서 바뀌어서, 이게 제시가 되면 좋겠죠. 네. 그러면, 그거에 생각을 했는데, 녹취하고 나중에 정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원도도 많고, 잘못 녹취된 것도 많고, 하여튼 좀, 이 손이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좀 자동화가 돼서 되게 쉽게 만들어지고 더 좋겠죠. 심지어는 보고서의 포맷 같은 것도 있는데, 계절식으로 된 포맷 템플릿을 주면 그걸 맞춰가지고 글이 정리가 되면 더 좋겠죠. 지금 말씀드린 거와 다른 부분이 다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지금 몇십 년의 기계를 작성하고 이런 게 좋아져가지고, 그게 좀 이제 하는 것도 있어요. 조금 더 나아가면 되면 좋을까요? 그 컨텍스트를 좀 보고서 이왕이면 인터넷에서 저작권 문제가 없는 이미지나 그래프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알아서 붙여봐. 이런 것이 정말 좋은 것 같지 않으세요? 할 일이 없어지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일이 없어지겠다는 생각을 쭉 가만히 해보게 되는데, 그러면 이때 이 마이크가 중요합니까? 그 서비스가 중요합니까? 그 서비스가 중요하잖아요. 그 서비스를 들고 있을 때 이 마이크 갖다 버려도 되죠. 이 마이크를 다른 걸로 대체 않으면 돼요. 서비스 인게이지먼트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고 있어요. 그 서비스 하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걸 제품 서비스 중합이라고 그러는데, 두 개가 결합을 하는데, 여기에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9대 1 정도 같아요. 10%는 서비스 쪽으로 들고 있는 데는 이깁니다. 그리고 제조에 영업권을 했던 것이 한 10% 되는데, 10% 정도만 승계를 하고 대부분은 거의 이 변화에서 잘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또 하나의 제조 서비스가 전체적으로 좀 못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잠깐 질문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변화의 양상이 이렇게 진행이 돼요. 이제 특정 디파트먼트에서 자기만 할 일이 잘하는데 이런 거에서 에그리먼트 넘어가고 컴퍼니 센트릭한 거에서 커스터머 센트릭하게 정해져 있는 유통 채널에서 고객이 있는 곳이나 채널로 변하고, 그 다음에 비즈니스하고 하게 되면은 원래 유통 채널이 정해지면 비즈니스하고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통 채널도 커스터머가 쓰는 대로 다 바뀌니까 랜덤으로 바뀌게 되고, 물건은 판매를 끝났는데 이거는 서비스를 통해 인게이지먼트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트랜잭션에서 인프렉션으로 하는 걸 끝나면 되는 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광고에 영업해서 아웃플로우로 던져냈던 것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모니터링하기에 맞게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메시지 인플로우로 넘어가요. 이게 전체적인 변화의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어떤 산업은 여전히 왼쪽에 머물러 있고 어떤 산업은 오른쪽으로 갔어요. 많이. 그런데 확실한 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은 굉장히 뭐랄까 좀 확실합니다. 지분이 아닌데 4차 산업의 산업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렇죠? 예, 당연하죠. 왜냐하면 일자리를 어떻게 정해야 되는가 좀 다르긴 한데요. 일자리가 지금처럼 풀타임으로 완전한 한 사람의 생계를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종류라고 얘기했을 때에는 부가가치를 독점해서 주는 것에 대한 것들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들이 주겠죠. 그죠? 왜냐하면 경쟁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이 경쟁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확실한데, 실제로 일자리가 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파타임자 방식으로 해가지고 또는 내가 직접 이것저것 하는 일에 그래서 약간 사실은 프래그멘테이션이 되는 건데, 프래그멘테이션을 통해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나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어주고 있는 거죠. 문제는 그게 충분치 않은 게 문제인 거죠. 안정적이지 않고 충분치 않은 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런 현상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이거를 막기 위한 사회적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사실 기본소득 이야기인 겁니다. 기본소득이라든지 왜 이걸로 우리가 다 이걸로 다 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걸 보수의 경제정책이 여기에 파타이터는 약간 불안정하고 다른 게 있더라도 거기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혁신을 노려가려고 하는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에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사회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일자리 문제 분명히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고 이거를 맨날 돌리지가 되겠습니까? 될 일 없잖아요. 인정하고 제대로 대비를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제 패러다임이 제품주의식에서 인간중심으로 넘어가요. 인간중심으로 넘어가서 이게 우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유저 익스피리언스라는 표현을 써요. 사용자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저 익스피리언스는 단순히 소비자한테만 하는 데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까 오픈소스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그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이 소프트웨어 제품이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제품이 가격과 재료를 받지 못하고 판매가 된다는 얘기인데 걔네들은 어떻게 사냐. 이 질문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이 오픈소스 관련된 이야기할 때 이상하고 오늘 질문이 없었네. 그 관련된 걸로 어떻게 할까요? 사실은 그 컨트리뷰션하고 그 만든 소스 코드와 그 내용들이 그대로 증명합니다. 대학이고 못할 필요 없어요. 지금 구글의 AI 쪽 굉장히 잘하는 리서치 중에 한 명이 크리스 올라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가 22살인데 지금 되게 난 고졸로 얘가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 깃허브의 이 블로그라고 특히 유명해요. 블로그를 개설을 하고 깃허브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패키지를 하나 셋업을 했어요. 그거 소스코드는 놓치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블로그에다가 인공지능 기술을 고등학교 올라갈 때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잘 정리를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그 내용이 생각보다 얘가 또 이 미디어 담당을 써갖고 인터랙티브 디자인을 정하면서 되게 잘하거든요. 그걸 잘하고 나니까 서울대학에서 연락이 와서 너 여기 가서 한번 우리 하는 거 도와줘서 인턴을 하는 거 아래 조교 비슷한 거 좀 해봐라.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서울대학에서 이렇게 힌트 교수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3년을 해요. 3년을 했더니 서당대 선생님이 풍부를 배우잖아요. 그걸 하고 나니까 얘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것이 오래 뛰어났으니까 그 블로그를 엄청 잘 쓰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블로그를 바탕으로 해서 대학을 안 가고 그냥 구글의 샌디니 구글 브레인을 만드는데 저 인턴을 만들까요? 해서 인턴으로 들어가죠. 구글 인턴으로 들어가시고 2번 인턴을 한 다음에 더 많은 기회를 얻었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주경을 했죠. 그리고 나서 지금 세계적인 리서처로 성장을 했어요. 지금 22살이에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소프트웨어 오픈소스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떻게 개발자들이 자기 자신을 증명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프로파일을 중심으로 해서 옮겨가는 그거를 조직에서 붙들지 못하면 그 조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얘기를 하나 조금 더 드리면은 최근에 이미지네스처럼 인공지능 굉장히 중요한 경기 대회가 있는데 그 대회에서 인간이 5% 정도의 그런 게 있어요. 5% 정도 틀리거든요. 인간이. 그러면 20개 중에 하나 틀리는 게 스탠포드 대학원생 인간 평균은 아니에요. 이게. 왜냐하면 스탠포드 대학원생이 비슷한 거기 때문에 조금 하이어 스탠다드라고 해야겠죠. 이 친구들이 테스트를 했을 때 5% 틀리는데 당시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에 있었던 카이밍이라고 하는 중국 친구가 있어요. 얘가 친구 20대 후반인데 이 친구가 개발한 기술이 3.3%를 급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처음으로 5%를 완전히 이긴 것 같은 비슷한 사건이 2015년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갑자기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 기술을 가진 회사 중에 하나로 이제 등극하는 순간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딱 됐는데 이 친구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떠나죠. 지금 페이스북으로 갔어요. 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그 친구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본인을 증명하면서 본인의 노동 가치를 증명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 시스템에 의해서 평판 시스템으로 오신대요. 평판 시스템에서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직도 많이 바뀌어야 되고 그렇죠. 시간이 이제 거짓말해서
요약을 이제 핵심 관련된 가치 중심으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협업 공유 참여 플랫폼으로 다시 왔는데, 그러면 기업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첫 번째는 미래의 개인 소비자들의 니드를 제대로 대응하기 위한 협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지금은 내부 권력을 중심으로 한 직계별 구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직 내 협업체를 우선 하게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개발경 전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능한 한 많이 열어서 집단지성이나 외부의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렇게 하려면 조직이 굉장히 빨리 변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소규모, 그래서 사실은 미나모리 가지고 같은 사람 아메리카노 얘기를 하기도 하고, 핀란드의 회사 이름 아예 슈퍼셀이라고 지은 회사도 있죠. 셀 단위로 굉장히 작은 단위로, 이제 아마존의 제품에서는 피자 한 판을 지금 불러쓰기도 해요. 피자 한 판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 숫자가 기본 단위라는 뜻이에요. 피자 한 판 같이 먹는 사람이 5명에서 6명까지가 최대거든요. 그 이상의 조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대응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공유한 차인데, 지금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런 서비스나 제품을 만들 때부터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브랜딩과 함께 고객 만족을 일으킬 수 있는가, 그와 관련된 것을 고민을 많이 해보라는 게 두 번째 테이크어웨이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소비자의 니드가 지속적으로 있을 경우, 그런 경우에는 플랫폼을 해당 분야에 만들어서 제공을 했을 때 이게 증폭이 일어나게 되고, 그랬을 때 플랫폼 기업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돼요. 플랫폼을 가진 기업은 굉장히 크게 성장합니다. 이런 기업 숫자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회가 될 때 플랫폼이라고 하는 전략을 우리가 펼칠 수 있는가를 끊임없이 타진을 하고, 그와 관련된 부분에 기회가 생겼다고 했을 때 들어가서 플랫폼을 장악을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그 기업 입장에서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소비자 사이드에서 보자면은 지금까지 얘기했었던 거와 조금 다른 세 가지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감성과 경험과 고객 맞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옛날처럼 단순한 제품만 쓰는 게 아니고 동반자로서의 제품의 어떤 그런 개념을 다시게 만든다든지, 또 소유에서 경험을 우선으로 하게 되는 그런 형태의 제품 서비스 개발을 해서 제공을 한다든지, 고객 맞춤형으로 딱딱 적절하게만 만들어서 전달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든다든지, 이런 형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제품이나 서비스의 라인업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체스프로가 얘기한 오픈노베이션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실은 기존에 나왔던 혁신적 경영이론이 지금 왜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습니까? 저는 이게 사실 자체적경영의 철학적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래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인터넷 비즈니스가 등장이 되면서 경영학 연구했던 사람들이 파편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봐가지고 이런 전략을 합시다라고 했던 내용들이 사실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전반적인 스토리라인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거에서,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네요. 트럼프 스캔들에서 보듯이 외교적 국가 간 갈등이 심해지는 상황이 오겠죠. 왜냐하면 글로벌하게 그 국경을 넘나들면서 가다 보니까,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국가의 제약을 직접적으로 받는 게 정상인데,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지금 트럼프 얘기를 하셨지만 기업 입장에서 보자면은 구글이 지금 유럽에서 지금 순환을 갖고 있는 것도 이거하고 비슷하게 나죠. 어떻게 보면 그 국가 간에 옛날에서는 국가의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부분들을 챙겨주고 서비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한국 비슷한 내용이 있죠. 아마 이거는 김상환 대표님이 하실 얘기 되게 많으실 텐데 이런 부분들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고요. 다만 그거를 그 사회에서 얼마나 용인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나라만의 특색을 더 갖추고 그런 거를 보호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곳들이 많게 되면은 아마도 이런 형태의 것들이 제약을 받는 디시전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를 중심으로, 사용자를 중심으로 더 많은 가치가 생산되는 거, 효율적인 가치가 생산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한쪽에 여론이 우세한 곳에서는 그걸 용인하겠죠. 예, 사실은 초기에는 거의 다 인터내셔널하게 동일하게 인터넷 기반으로 이걸 용인하자는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하게 되면 항상 이게 쌍방에 이게 있잖아요. 미국이 미국 우선주의를 하면서 자기네 기업을 중심으로 한 이런 걸 펼치게 되면 당연히 그 반대편에 있는 곳에서도 니네가 그렇게 나오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제 사실은 일으킨 어떤 그런 스캔들이 영향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대세가 될지 다시 돌아갈지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손정희 회장이 30주년 소프트뱅크 30주년이 됐을 때 300년간 기업을 만들기 위한 자신의 발표를 4시간 동안 했었죠.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경영 속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지금까지 기업은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스테이너블리티다. 지속 가능성이다. 그리고 실제로 30년 이상 지속되는 회사가 한 1%밖에 안 되더라. 굉장히 전수가 그렇게 오래간다. 그리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 대한 문제점은 뭐냐면 그 말은 결국 소비자들한테 많은 이익을 갖고 왔거나 협력업체들한테 많은 이익을 갖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런 형식의 형태가 지속이 되면 신뢰가 깨지면서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조직이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의 이유는 이 조직이 생각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생태계 전략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첫 번째로 20세기형 기업은 저렴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 생산 이런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우선시가 되고 그런 것이 승리하는 형태였다면 21세기형에서는 다양한 품질이 우선이 되면서 고객 만족을 시키고 닭품질 소량을 잘 서포트할 수 있는 것이 승리할 것이다. 조직에서는 이게 역시 앞에 경영 전략과 맞닿아 있는데 20세기형에서는 피라미드형으로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이걸 잘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유리했지만 이제는 혁신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웹형 직권과 분권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컨트롤할 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직권과 분권이 밸런스를 이룰 수 있는 적절한 형태를 갖추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로 매니지먼트 측면에서는 관리와 지배 형식의 취약을 가지고 출자 비용이 50% 이상에서 지배를 하는 게 중요했다면 이제는 자율협조를 중심으로 해서 시너지를 일으키는 것과 관련된 그런 경영 지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정리했죠. 자율과 분산과 협조라고 하는 세 가지 키워드가 합해졌을 때 해당 수많은 기업들이 자기 진화와 자기 증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 오래 간다는 거예요. 인간은 100세를 못 살지만 인류는 7만 년을 살았어요. 왜냐하면 생태계를 이루면서 자손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변화를 소프트뱅크에서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조직 구조를 소프트뱅크는 가져갈 것이고 그렇게 하면 300년간 기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라는 게 4시간짜리 준비 내용의 요약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는 핵심 가치에 대한 도전적인 리더십을 끊임없는 생산과 성장 그리고 기업을 바탕으로 하는 이익 극대화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바뀌어야 될까? 자연스럽게 공유하고 나누고 즐거움과 행복, 사람들의 만남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배 방식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이런 변화가 컸을 때에는 떨어져 나가거나 부자란 사람 많이 생기거든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테이크케어 할 거냐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냐. 사실 자신감 분명히 던져주는 거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공지능과 같은 IoT 같은 걸 이용한 새로운 산업이 막 등장을 하고 그 산업에 끼어들어서 우리가 으쌰으쌰 합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되려 이런 가치 전환의 시대에 우리 사회가 어떻게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소프트웨어링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질문사항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세요.
상관없으시고 혹시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직접적으로 오늘 마이크 좀 주시고요. 4차 산업혁명에 의해 가지고 나온 얘기가 잘 듣습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지금 새 정부가 들어왔는데요. 새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 정책의 방향하고 우리 사회 4차 산업혁명의 변화하고 어떻게 대비가 되시는지. 사실 지금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체적인 기조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패러다임 변환하고 그렇게 많이 틀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탄핵 같은 것도 사실은 그래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핵심 가치를 생각하는 가치 전환을 메시지를 주고 던져줘야 되는데 그 기조는 크게 틀리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강론에서 아까 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4차 산업혁명위원회라든지 이런 거는 전형적인 옛날 어떤 특정 산업을 프로모션하는 접근 방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의 본질은 그런 쪽이 아니거든요. 근데 되려 어떻게 보자면 산업자원부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그런 일을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특정 산업을 돈을 집어넣어서 키우는 작업을 하는 것이 크게 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되려 그 재원을 최대한 모아서 필요하다면 이제 이런 예를 들어 최저임금 같은 거 올려줄 것 같으면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많은 부작용들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런 거를 대비할 수 있는 일단 재원으로 써줘야 되는 게 더 맞지 않나. 그러니까 같이 전화하면서 그쪽으로 재원을 돌려야지 옛날처럼 지나치게 프로모션하는 쪽, 같은 따로 찍어가지고 프로모션하는 쪽으로 가는 거는 저는 별로 강론으로 봤을 땐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신 손정희의 패러다임 시프트 마음에 드는데 이거 특히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 핵심 가치 전환의 시대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좀 기억하는 분들이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 질문이 이제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 있을 텐데 정주영 교수님이 의사 공부를 하셨는데 오늘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 문명사학자 같기도 하고 해외학자 같기도 하고 이런데 본인의 스터디를 어떻게 그렇게 변신하고 변화됐는지 그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하고 싶은 공부를 그냥 전 자유롭게 살아가지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생님 말 듣는 거 되게 싫어해서요. 이게 남이 A라고 하면 저는 A가 의심됐어요. 아무 생각.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제가. 그러니까 남들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 거가 저는 당연하고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언제나. 그래서 그걸 자꾸 호기심이 많아요. 전에는 나는 왜 이럴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예를 들자면 이 길로 가지 말라 그러면 안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보통은. 근데 저는 가보거든요. 가지 말라. 왜 가봤을까?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알게 됐는데, 나이가 들어서 알게 돼서 호기심이었어요. 그냥 궁금한 거 왜 못 가게 하지? 이런 궁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책을 대학교 교재까지 고등학교 1학년까지 다 봤어요. 중학교 때도 프로그래밍 책도 썼었고 그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이거 대학 가니까 의사가 되는 것도 좋죠. 이건 나는 대학에서의 활동도 여러 가지를 했어요. 학교도 만들었고 노래 활동도 했고 생각 교수에도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러다가 본과 4학년 때 실습을 하면서 사실은 우리 박지학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고민을 치열하게 학교 때 했던 선배들조차 병원에 들어가다 나오면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이 밀가루 도우 있잖아요. 도우가 있는데 이탄 레이전트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콧방치가 나면 빵줄이 있어갖고 똑같은 거를 이렇게 채워내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아직 20대 초반이잖아요. 20대 중반이잖아요. 20대 중반에 내 평생 가는 길과 생각과 이게 정해진다는 게 전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게 무슨 저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고민을 많이 해서
네, 그때 이제 사실은 3년간 고민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라갔다가 바로 그냥 그 길을 찾을 것 같아갖고 공중보건의사 지원해가지고 3년 동안 열심히 내 인생에 대한 설계를 해보니까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이것저것 그냥 다 닥치는 대로 보는 거더라 해서 그냥 이것저것 다 보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어쩌다 보면은 그냥 뭐 입에 거미줄 치야겠지 이렇게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